이제 이 A라는 상품을 대표님이 너무 잘 판 거죠. 그래서 도매상이랑 협상을 했어요. 이제부터 대표님의 도매 원가는 5,000원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7,000원을 벌었고 도매상은 2,000원을 벌었다. 맞나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드디어 사입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위탁이랑 사입에 대한 부재를 어느 스트레스가 더 좋은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입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왜 그런 부재를 달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투사 카페에서 사연 일기를 받고 있거든요. 대표님들의 상세 페이지 피드백이라든지 고민거리 같은 거를 공유해 주시면요. 제가 유튜브로 피드백을 드린 내용이니까 가볍게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제 유튜브에서 보다 재미난 주제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우선 사입이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판매 유형이 바로 이 사입입니다. 어떤 제조사가 상품을 만들면 우리는 그 상품을 사와서 내 창고에 쌓은 다음에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우리의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주는 거죠.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이런 판매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누구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일반 개인에게 판매를 한다면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컨슈머의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내 판매 형태는 소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본으로 가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한다면 B2B 거래가 되는 거고요. 나의 판매 형태는 도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다들 도소매라고 분류가 돼 있으실 거예요. 도매랑 소매는 그 말에서 와닿는 느낌이랑은 다르게 크게 형태상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바꿔 얘기를 하면 대표님들이 항상 소매 판매에 목말라 있으시지만 도매 판매도 못할 이유가 없고 도매국, 오너클랜 같은 도매 플랫폼도 결국엔 쿠팡, 네이버 같은 하나의 판매 플랫폼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위탁도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비록 위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위탁으로도 B2B, B2C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판매하느냐는 사입과 위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도매, 도도도매의 형태로 도매국 같은 도매 플랫폼에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도 엄청 자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참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참 똑똑한 거예요. 재고 없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이 그렇게 개척이 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수없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사입의 장점은 뭘까요? 이전 유튜브에서 제가 위탁의 가장 큰 단점을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을 들었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사입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다는 게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상품의 원가, 재고, 옵션, 판매 스킬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거의 모든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도 없고요. 위탁이나 구매 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의 소지에서도 조금은 더 자유롭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내가 내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C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입의 장점이 과연 위탁은 안 될까요? 다 됩니다. 위탁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입의 장점이 위탁에도 다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내 지위가 높아지면요. 그러니까 많이 팔 수만 있다면 위탁사가 제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품 원가 협상도 가능해지고요. 저만을 위해서 재고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주고요. 저만을 위한 패키징 상품도 그냥 막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일요일에 침투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면 막 몇천 개씩 재고를 대기시켜 두기도 하고요. 명절 같을 때는 선물도 막 보내주고 그래요. 그리고 법적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탁을 하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미 많은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들을 마련해 두기도 했고요. 대표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 장치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만 잘 하신다면, 물론 매우 귀찮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사용만 하신다면 법적으로도 리스크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입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어쩌면 너무 부풀려진 얘기다라고 볼 법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만이 사입의 장점이라면 차라리 나는 위탁할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의 장점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재고가 없이, 그러니까 내 돈 한 푼 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사업의 목적,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탁과 사입은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사입의 최대 장점은 바로 돈입니다. 전업은 말할 것도 없고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애기 과자값 벌려고 부업한다고들 하지만 그 사이의 숨은 진실은 과자값 플러스 알파이고 그 알파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사입은 바로 이 점이 극대화되는 사업 구조라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입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원가를 계산하는 법에서 올려두었던 유튜브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원가를 결정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고요. 그 사입에는 그 수많은 원가 구성 요소를 전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와 나 사이에 직거래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붙는 제3자의 마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위탁으로 아무리 잘 팔아서 갑이 돼 봐도요. 나는 그 위탁 도매상의 마진을 내 마진으로 하는 정도의 컨트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 마진조차 내 마진이라면 어떨까요? 그만큼 나는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진이 어차피 내 마진이 아니라 치고 그 마진만큼 내가 마케팅과 광고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판매 건수보다 최소 두세 배는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 물량이 또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상품 제조 원가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선순환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이익의 극대화가 되는 시점인 거예요. 위탁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상품의 제조 원가는 1,000원입니다. 수입 원가는 3,000원이 되고요. 도매 원가는 보통 2배수를 보니까 6,000원이 될 거예요. 대표님들은 그럼 이거를 12,000원에 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죠? 대표님들은 6,000원을 남겼고요. 도매상은 3,000원을 남겼네요. 이제 이 A라는 상품을 대표님이 너무 잘 판 거죠. 그래서 도매상이랑 협상을 했어요. 이제부터 대표님의 도매 원가는 5,000원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7,000원을 벌었고 도매상은 2,000원을 벌었다. 맞나요? 아니에요. 대표님들 덕에 도매상은 상품의 제조 원가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췄고요.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게 됐을 거예요. 이런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도매상은 대표님들에게 5,000원의 도매 원가로 물건을 공급했지만 3,000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대표님은 7,000원이 남았어요. 그럼 도매상은 똑같이 벌었고 대표님은 1,000원을 더 벌게 됐으니까 대표님이 더 이득을 받네요. 맞나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벌 수 있었던 이 3,000원을 도매상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1,000원을 더 벌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3,000원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상품의 제조사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회도 애초에 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업무 프로세스와 경험들마저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매상에게 돌아갈 3,000원을 내가 만약에 내 상품의 광고비로 썼다면요. 내 상품은 2배, 3배 더 많이 팔렸을 거고요. 그렇다면 제조 원가, 수입 원가 또한 내려갔을 거고 순수익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입을 제일 핵심적인 판매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사입으로 진행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요. 이번 편까지 보시고 나면 대표님들의 나름 판매 방식이 정해지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입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본다면 사입이 최고의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할 이것까지 보신다면 사입이 그냥 최고가 아니고 진심으로 최고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요,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는 거예요. 몸이 편한 건 위탁이나 구매 대행이 훨씬 편하죠. 짐을 옮길 일도 없고 패킹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인터넷 되는 곳에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형태니까요. 그런데 이런 업무 방식들은 매일매일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매일같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중국 판매자들이랑 중국 채팅 앱으로 재고가 있냐, 얼마 할인해 줄 거냐, 왜 안 보내주냐, 왜 다른 상품을 보내줬느냐,
반품은 왜 안 받아주느냐 등등을 매 주문마다 따져 물어야 하고요. 또 따져 묻는다 한들 그들은 답변도 딱히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이게 꼭 그들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스러운 일처리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매 대행이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해서 위탁을 시작하게 되면요. 똑같은 질문을 위탁 사이트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입은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가격도 내가 정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정하게 되고, 재고도 내 잘못으로 품절이 나지 남 잘못으로 품절이 나지 않아요. 뭘 해도 다 내 잘못이고요. 내 책임이고요. 나 스스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물론 아직 80년은 더 사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건 사람이 힘든 건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 때문이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 저는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기대랑 신뢰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스트레스는 너무 힘들었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작아졌다는 거죠. 나만 잘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 중국 판매상, 위탁 판매상에게 무슨 기대와 신뢰를 가지겠느냐 하고 오버하지 말아라 하실 분들도 있으시지만 의외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해보면요. 나는 내일까지 이 고객한테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저놈들은 왜 물건을 안 보내주는 거냐? 왜 재고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내 고객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냐? 내 고객들은 왜 그것 조금 못 기다려줄까? 아니 사실 어떻게 해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죄송하기만 하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지금 저기 있는 대표님들 쪼그라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입은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내 잘못이에요. 가격을 못 줄인 내 잘못, 재고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 잘못, 늦게 발송한 내 잘못, 원가 계산을 잘못한 내 잘못, 다 내 잘못이라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사입의 마지막 장점은요, 어느 순간 나의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치열하고 힘들었던 1년 정도를 버티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이 계속 생기는 걸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인데요. 설명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원하면 저처럼 다 겪어보시고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믿고 바로 사입으로 오셔도 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가장 꾸준하게 업력이 쌓이고 가장 빠르게 프로세스화 되는 곳이 여기 사입세계예요. 하지만 이런 사입세계에도 분명히 중요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는 단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재고입니다. 재고 리스크만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사업의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재고 리스크가 결국 대표님들을 사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허들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재고라는 리스크를 많이 업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하는 건 말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되기 어려운 리스크라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일에는 다 리스크가 있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 법칙은요, 어느 사업에서나 그리고 심지어 대표님들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 내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법칙일 겁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어요. 더 높은 보너스를 받으려면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에 손들고 나서가지고 꼭 성공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파트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야 떨어지는 일은 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그 리스크가 작지 않아요. 누구는 100% 올랐는데 나는 왜 본전인가?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그 기분이 사실은 리스크고요. 기회비용인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것도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리스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오래된 친한 친구 한 명이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재고가 내 퇴직금이다 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정신 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악성 재고 사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 악성 재고를 무조건 받아준다는 그런 홍보 아닌 홍보성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입을 했다면 그 사입한 재고가 악성 재고가 돼버렸다면 그렇게라도 원가 또는 원가보다 조금 손해보고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원가라는 개념에 세금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녹이면 내가 생각하는 원가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세율만큼만 낮아진 정도에 처분할 수 있다면 그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은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초보분들이시라 여기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나중에 세금을 이해하고 나면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재고 리스크가 무섭다면 그냥 위탁하시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처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이 부분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제일 무서운 이 재고라는 리스크에서 해방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사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이라는 건 늘 제 옆에 두고 있어요. 리스크는 해지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위탁은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대표님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뭘 하셔야 될까요? 이제는요, 대표님들 차례예요. 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 할지에 대해서요. 내가 뭘 해야 나의 삶과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돈도 벌 수 있는지. 1번, 구매 대행. 2번, 위탁. 3번, 사입. 4번, 그냥 지금처럼 살기. 사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표님들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표님들한테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저는요, 대표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조금만 더 풍요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대표님들 곳간에서도 그런 인심이 가득가득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